바뀐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바꿨지?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대한항공이 의도한 리브랜딩이 난 성공했다고 보는 거야. 안 꾸민 것 같은데 꾸민 것 같은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 비싸. 이 리브랜딩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부분 엄청 크게 생각을 해. 한꺼번에 완전히 바꿔버린다. 무조건 바꾸는 거에 대한 사람은 저항 심리가 있어. 대한항공이 40년 만에 로고를 바꿨고 올리브영이 그렇게 잘 되는데 또 리브랜딩을 했어요. 잘 되는 브랜드가 왜 굳이 리브랜딩을 할까?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잘 보여준 케이스여서 그 두 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나도 리브랜딩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지. 대한항공은 그런 개념이지. 뭔가 바뀐 게 모르겠는데 예뻐 보인다? 또는 예뻐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지. 바뀐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바꿨지?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대한항공이 의도한 리브랜딩이 난 성공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뭐 대한항공이 사실 이제 태극마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는 왜 버릴 수 없냐면 사실 하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비행기 꼬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브랜드를 판명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이덴티티 같은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놓지 않은 부분인데 기존의 로고를 심플하게 만든다는 게 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서체 같은 것들을 바꿨기 때문에 은은하게 정리된 느낌인 거지. 리브랜딩이라면 사람들이 막 뭐 황골탈퇴한 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거 대표적으로 했던 기업들이 있어. 제규어가 2024년에 전기차 만들면서 제규어를 뺐단 말이야. 사람들이 미쳤냐. 치타 다시 살려야 된다. 무조건 바꾸는 거에 대한 사람은 저항 심리가 있어. 그래서 저항 심리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조금씩 보여주는 거야. 특히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랑 합병이 되면서 국적기를 가진 항공은 유일하게 됐지. 이런 시기 때 사실 리브랜딩을 하되 너무 막 튀지 않게 은근하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함께 나아가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잘 알려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예뻐졌는데 조금씩 고쳤는데 그거를 갖다가 튜닝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 리브랜딩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부분 엄청 크게 생각을 해. 한꺼번에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오늘 이쪽 바꿨어? 이쪽 바꿨어? 어때? 어색하지 않아? 좀 눈에 익어? 그러면서 바꾸게 되면 고객의 저항 심리를 낮춘다는 거는 기존 고객을 우대해 주는 거야. 기존 고객을 우대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신규 고객에게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은근하게 바꾸는 것도 리브랜딩의 전략 중에 하나야. 그게 필요한 브랜드가 있고 아닌 브랜드가 있어.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올리브영을 안 가는 외국인이 있을까? 길거리에서 늘 보게 되는 그 올리브영이 두 번째 리브랜딩의 사례야. 리브랜딩을 지금 왜 했을까를 보면 사업의 본질의 방향성을 보면 그게 답이 나오기는 해. 이제 올리브영은 사실상 공식 방향은 글로벌이야. 글로벌과 옴니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업이 엄청 본격화되면서 LA 올리브영 매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국내 매장에는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그 올리브 심볼을 떼고 이제 그 폰트만 이렇게 기준으로 했다는 거는 온 오프라인을 두 개 다 운영하는 채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가시성인 부분하고 영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리브 로고를 뗐다라는 부분으로 말을 하고 있어. 2019년에 또 새롭게 했던 게 이제 오늘 드림, 오늘 배송해주는 거.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서 배송해주는 거. 그때 한번 1차로 살짝 바꿨어. 채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25년에 글로벌 앞두고 2차를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사업의 방향성에 맞춰서 리브랜딩을 감행하게 되면 고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여기가 계속해서 어떤 다른 채널들이 생겨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 올리브영이 그 로고 바꾸면서 또 하나 했던 게 이제 올리브 베러 같은 이제 웰리스적인 부분의 방향의 진출로도 그 폰트의 느낌들이나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서 병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커졌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시장의 변화를 느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 리브랜딩 굉장히 적기야. 새로운 시장에 나간다는 거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요 동네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가 한 10만 명 되는 도시로 나가. 그럴 때 모습을 조금 더 리브랜딩으로 정돈하거나 또는 약간의 새로운 모습들을 가미해주면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뭇 달라. 왜? 내가 기존에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문법과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말의 문법은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딱 해주면 좋지. 사실 그래서 스타벅스도 그 비슷했었거든. 2011년도였나? 그때
커피 떼면서 로고만 세워서 브랜드로서 더 이렇게 자리 잡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사례를 이제 살펴봤는데 언제 내가 리브랜딩을 해야 되냐,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첫 번째, 채널을 변화시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좁은 데서 더 넓은 데로 간다든지 더 많은 것들을 나아가려고 할 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로 가려고 할 때, 이럴 때 바꾸시면 좋고, 두 번째가 고객이 변화할 때. 원래는 30대 대상이었는데 우리께 진짜 10대에서 터졌어. 10대들이 막 잼민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럴 때는 뭔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객과 시장 변화가 있을 때, 리브랜딩은 사실상 기존 고객은 더 잘 유지해주고 신규 고객은 더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 형태인 거지. 뭔가 재규어의 사례처럼 기존의 모습을 탈피하겠어라고 해서 확 바꾸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로고만 바꾸고 고객의 경험도 변화가 없고 뭔가 그대로면 실제 그 고객 경험에서 일어났던 좋은 것들이 다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지. 쉽게 말해서 리브랜딩 하려면 문제도 진단해보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잖아. 그냥 지금 상태가 얼굴 고쳐야 되는 시기냐 안 시기냐, 이거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우리가 뜯어본다고 이건 자기 만족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컨설팅이든 어떤 진단을 받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와 지금 내가 왜 변하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선호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범위들이 결정돼. 그래서 내가 리브랜딩 하니까 이거 다 바꿔, 이거 바꿔,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 그래서 사실 리브랜딩이 어렵고 비싼 이유인 거지. 리브랜딩은 사실상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바꾸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애매한 거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결정하고 공부해 볼 수 있는 리브랜딩 클래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때 이런 부분 다 다뤄. 이 사례는 기본이고 왜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부터 해주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돈 아끼고 들어가는 거지.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려요.